중국 5천년 역사, 제국을 만든 신명의 황제.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연속된 문명을 유지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그 장대한 역사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등장한 강력한 통치자들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고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황제는 혼란의 시대에 질서를 세운 개국의 군주였고, 또 어떤 이는 냉혹하고 폭압적인 통치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 체제와 질서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황제들을 무조건적으로 영웅화하거나 신화처럼 미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리고 잔혹함 속에서도 남겨진 제국의 기반까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순위는 10위부터 1위까지 거꾸로 진행되며 단순한 명성이나 개인적 평가가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국가를 통합하고 혼란을 종식시킨 능력, 정치, 문화, 영토 확장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후 왕조와 역사에 남긴 유산이 그 기준입니다. 과연 누가 중국 역사를 움직인 진정한 황제였는지, 지금부터 그 장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0. 강희제 청제국의 황금기를 연 군주. 강희제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황제이자 청제국의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열어젖힌 인물로 평가받는다. 본명은 아이신기호로 현엽으로 순치제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겨우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감각과 통치자로서의 기질을 일찍부터 드러냈다. 어린 황제를 꼭두각시로 삼아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궁정을 뒤덮고 있던 상황에서 강희제는 인내와 계산을 무기로 삼아 때를 기다렸다. 그가 황제로서 진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결정적 계기는 권신 오배를 제거한 사건이었다. 당시 오배는 군권과 정권을 동시에 틀어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으며 조정 내외에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강희제는 무모한 정면 충돌 대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를 체포하고 숙청함으로써 황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청왕조가 안정적인 중앙집권 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권력을 확실히 장악한 이후 강희제는 제국의 영토와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그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을 굳건히 통제했으며 반청 세력이 남아있던 대만을 정복하여 제국의 해상 통제력을 강화했다. 또한 러시아 제국과의 충돌을 거쳐 극동 지역의 국경을 확정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국 북방 국경 질서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광대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강희제는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행정과 학문에서도 뛰어난 군주였다. 그는 한족 관료를 적극 등용하며 만주 지배층과의 균형을 유지했고 유교 이념을 존중함으로써 다민족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했다. 학문과 문화를 장려하여 사전 편찬과 역사 정리에 힘썼고, 이는 청대 학술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면모 덕분에 그는 후대의 명군의 전형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강희제는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역사 기록 속에서 그는 수많은 후궁을 둔 황제로도 유명하며 청왕조 역사상 가장 풍류적이고 다정한 군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궁중 내권력 다툼과 후계 문제라는 또 다른 불씨를 남겼고, 이는 훗날 청왕조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의 인간적인 욕망과 정치적 업적은 언제나 함께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강희제가 닦아놓은 통치의 기반 위에서 청제국은 장기간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재위 기간은 단순한 황금기가 아니라 제국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시기였다. 강희제는 어린 황제로 시작해 제국의 기틀을 완성한 군주로 중국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 9. 측천무후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는 중국 5천년 제국사에서 단 한 번뿐이었던 여황제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역사의 흐름을 뒤흔든 인물이다. 그녀는 단순히 황제의 아내나 태우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유일한 여성 통치자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측천무후는 중국 봉건 질서의 근본을 뒤집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잔혹하다, 권모술수에 능하다, 피로 권력을 지켰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실제로 역사 기록 속의 측천무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고 친족과 공신조차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자신의 친자까지 희생시켰다는 기록은 그녀를 중국 역사상 가장 냉혹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후대 사가들에 의해 그녀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권력 투쟁의 어두운 이면만으로 측천무후를 정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완전한 평가에 가깝다. 그녀가 통치하던 시기, 국가는 오히려 안정되었고 행정체계는 한층 정교해졌다. 측천무후는 출신 가문보다 능력을 중시하며 관료를 등용했고 과거 제도를 강화해 지방 인재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이는 귀족 중심 사회에서 관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경제적으로도 그녀의 통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다.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세제 운영을 안정화하면서 민생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했다. 무리한 전쟁이나 대규모 토목 공사로 백성을 소모시키기보다는 국가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통치는 현실적이고 계산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측천무후는 결코 소극적인 군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당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했고 한반도와의 관계에서도 당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중심국으로 기능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 군사적 팽창보다는 외교와 행정력을 결합한 방식으로 제국의 위상을 지켜낸 점이 특징적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녀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사실이다. 유교적 질서가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를 정당화하던 시대에 불교는 측천무후에게 새로운 정치적,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녀는 불교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활용해 민심을 결집시켰다. 이로 인해 불교는 그녀의 시대를 거치며 중국 전역에서 크게 융성하게 된다. 측천무후는 분명히 중국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잔혹했고 동시에 유능했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자 질서의 설계자였다. 위대함과 어두움이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그녀의 통치는 권력이란 무엇이며 통치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날까지 던지고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측천무후는 단순한 여황제가 아니라 중국 제국사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인물로 남아있다. 8. 당태종 이세민 이상적인 성군의 표본.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전형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는 당 왕조의 두 번째 황제로 혼란과 붕괴의 끝자락에 있던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 질서를 완성한 핵심 주역이었다. 비록 당 왕조의 건국은 그의 아버지인 고조 이연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제국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지은 인물은 바로 이세민이었다고 평가된다. 젊은 시절의 이세민은 이미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정치 감각을 겸비하고 있었다. 수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거병하여 각지의 군웅을 제압했고 전장에서 직접 승리를 이끌며 명성을 쌓아갔다. 이러한 공로는 훗날 당 제국의 정통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그는 스스로를 개국 공신이자 최고 통치자로 인식하며 권력에 안주하지 않는 적극적인 정치를 펼쳤다. 당태종의 통치는 무엇보다 안정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를 빠르게 수습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백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민생을 회복시켰고 그 결과 당대 중국 사회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풍요와 질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될 당 왕조 번영의 출발점이 되었다. 문화와 학문의 발전 역시 그의 통치 아래에서 눈부시게 이루어졌다. 당태종은 유교적 정치 이념을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사상을 포용했고 학자와 관료의 직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신하의 비판을 국가 운영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다. 이러한 태도는 황제 개인의 권위를 절대화하기보다는 제국 전체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통치 철학을 보여준다. 군사적으로도 당태종은 매우 능동적인 황제였다. 그는 중국 본토를 확고히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여 당 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 과정에서 당은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와 경제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남방으로는 오늘날 베트남 일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당 제국의 주도적 위치를 확립했다.
당태종 이세민이 특별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군사적 승리에 있지 않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고 제도 안에 담아내려 했던 군주였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인재를 중용하며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겼던 그의 통치는 이후 동아시아에서 성군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당태종은 중국을 넘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에서까지 이상적인 통치자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그의 시대는 단순한 황금기가 아니라 제국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정치와 리더십을 논할 때 반복해서 소환되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7. 명성조 영락제 대명제국을 최정점으로 이끈 황제. 명성조 영락제는 명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행사한 황제이자 대명제국을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절정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로 22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국가의 체제와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며 제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명나라를 떠올릴 때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이미지가 연상된다면 그 중심에는 바로 영락제가 있다. 영락제의 즉위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정통 계승자가 아니었고 조카였던 검문제를 몰아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 인해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정통성 논란과 정치적 긴장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영락제는 이러한 약점을 강력한 통치력과 실질적인 성과로 극복해 나갔다. 그는 황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며 황제가 국가 운영의 중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위 기간 동안 영락제는 명나라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군사적으로는 북방 방어를 강화하고 외부 세력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며 제국의 안전을 확보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체계를 효율화하여 광대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명나라가 단기간에 왕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영락제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문화적 성과는 단연 영락대전의 편찬이다. 이 거대한 백과전선은 역사, 철학, 문학, 과학, 기술 등 당시 중국이 축적한 지식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집대성한 초유의 국가 프로젝트였다. 수천 명의 학자가 참여한 이 사업은 단순한 학술 편찬을 넘어 제국의 문화적 자신감과 통치 이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 작업이었다. 영락제는 무력만이 아닌 지식과 문화 역시 제국의 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황제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웅장한 궁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황제의 존재를 국가의 중심에 두었다. 이러한 결정은 이후 명청 왕조를 거쳐 중국 제국 통치의 상징적 구조로 굳어지게 된다. 영락제의 통치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통치가 아니라 제도와 공간을 통해 권력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후대 역사학자들은 영락제를 명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의 통치는 강압적이었지만 결과를 만들어냈고 논란이 많았지만 제국의 실질적인 힘을 증명해 보였다. 혼란 속에서 왕조를 장악한 인물이 아닌 혼란을 힘으로 정리하고 질서로 바꾼 황제였다는 점에서 영락제는 독보적인 존재다. 결국 영락제는 대명제국의 정점을 만들어낸 황제였다. 그의 시대는 명나라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신감 넘치며 가장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던 시기였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제국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락제는 명나라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로 남아있다. 6. 명태조 주원장 농민에서 황제로. 명태조 주원장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 궤적을 지닌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황족이나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 굶주림과 유랑을 겪으며 성장한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승려로 떠돌기도 했고 사회의 최하층에서 혼란한 시대를 몸으로 겪었다. 이러한 출신 배경은 이후 그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치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원말기의 중국은 몽골계 원왕조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 혼란과 민생의 붕괴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주 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혼돈 속에서 농민 반란에 참여하며 두각을 드러냈고 점차 세력을 키워 마침내 원왕조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1368년 그는 명나라를 건국하며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외세의 지배를 끝내고 한족 중심의 통치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명태조의 가장 큰 공로는 무너진 국가 질서를 재건한 데 있다.
그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복구하고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농업 생산을 회복시키는 데 힘썼다. 또한 조세 제도를 재정비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의 성과를 넘어 명왕조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주원장의 통치는 결코 온화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중국 역사상 손꼽힐 만큼 강압적이고 가혹한 통치자로 기억되기도 한다. 황제의 권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공신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숙청했다.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조정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관료 사회 전반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이는 안정된 통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지나친 의심과 폭력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처럼 명태조의 통치는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공존한다. 한편으로 그는 질서를 세운 개국의 군주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한 절대 군주였다. 그의 강경한 법치와 통제 중심의 정치 방식은 이후 명왕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황제 권력의 절대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명태조가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유교적 국가 이념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이슬람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발전을 허용했다. 복건, 운남, 남경, 광동 등지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도록 허가했으며 무슬림 공동체가 제국 사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민족 다종교 사회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그의 통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주원장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오른 황제였다. 그의 삶은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혼란의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잔혹함과 개혁, 공포와 안정이 교차하는 그의 통치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제국 통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송태조 조광윤 피를 적게 흘린 통일자. 송태조 조광윤은 중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방식으로 천하를 통일한 황제로 기억된다. 그는 전쟁과 학살로 권력을 장악한 군주가 아니라 최소한의 피를 흘리며 혼란의 시대를 마무리한 통합자였다. 5대 10국이라는 장기간의 분열과 군벌 난립 속에서 중국 사회는 깊은 피로에 빠져 있었고 조광윤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읽어낸 인물이었다. 그는 본래 유능한 장군 출신으로 혼란한 전국 속에서 군권을 장악한 뒤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즉위 이후에도 무력에 의존한 통치를 이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군사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을 한다. 송태조의 가장 상징적인 개혁은 바로 병권을 황제에게 집중시키고 지방 군벌의 독자적 군사력을 해체한 정책이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반복되던 군사 쿠데타와 반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시도였다. 정치적으로 그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과중했던 조세를 완화하고 전란으로 토지를 잃은 백성들에게 농지를 돌려주며 농업 생산 회복을 도모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의 인기를 얻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초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선택이었다. 송나라 초기가 비교적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송태조 통치의 또 다른 핵심은 인재 등용 방식에 있었다. 그는 혈통이나 가문보다 능력을 중시하며 과거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통해 지방 출신의 인재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문치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이후 송나라가 군사력보다는 행정과 문화, 학문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왕조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송태조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공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중국 역사에서 개국 황제가 권력 안정을 이유로 공신을 숙청하는 경우는 흔했지만 송태조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는 공신들을 제거하는 대신 명예와 부를 보장하고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했다. 이러한 선택은 정치적 관용이자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이러한 통치 방식 덕분에 송나라 조정은 비교적 큰 내부 유혈 사태 없이 운영될 수 있었고 왕조는 300년이 넘는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다. 물론 송나라는 군사적 약점이라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지만 그 기반에는 송태조가 설계한 제도와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조광윤은 피를 적게 흘린 통일자라는 별명에 걸맞은 황제였다. 그는 힘으로 천하를 얻었지만 제도로 천하를 다스리고자 했던 인물이었으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온건하면서도 현실적인 개국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선택은 혼란의 시대가 반드시 피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문제 혼란을 끝낸 통합자. 수문제는 수백 년간 이어진 분열과 전쟁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한 황제다. 한나라 멸망 이후 중국 대륙은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치며 장기간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고 왕조는 짧게 교체되며 정치적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지속되었다. 수문제는 바로 이 혼란의 끝자락에서 등장해 질서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나라의 건국자로 무력만으로 통일을 이룬 군주가 아니었다.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 세력을 제압했지만 진정한 힘은 통일 이후에 발휘되었다. 수문제는 각 지역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국을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 편입시켰다. 이는 단순한 영토 통합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통일한 작업이었다. 수문제 통치의 핵심은 실용성과 절제에 있었다. 그는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고 황실과 관료 조직의 생활을 검소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태도는 피폐해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시에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전란으로 무너졌던 경제의 기초를 빠르게 되살렸다.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대운하의 건설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중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이 대규모 수리 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상징적 프로젝트였다. 대운하는 남부의 풍부한 곡물과 물자를 북부 정치 중심지로 원활히 이동시킬 수 있게 했고 이는 경제 발전과 상업 교류를 폭발적으로 촉진시켰다. 이후 수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이 운하는 당송 왕조를 거쳐 중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수문제는 군사적 정복자라기보다 행정가이자 설계자에 가까운 황제였다. 그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제도와 기반 시설을 통해 그 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통치 방식 덕분에 수나라는 짧은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로 평가받는다. 역사학자들이 수문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록 수나라 자체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가 이룬 통합과 제도 정비, 그리고 대운하라는 유산은 이후 당나라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수문제는 혼란의 시대를 끝낸 황제였고 다음 시대의 번영을 준비한 통합자였다. 3. 한무제 제국의 영토를 폭발적으로 확장한 황제. 한무제는 중국 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제국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의 중심에 서 있던 황제다. 그는 한나라의 7번째 황제로 무려 54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통해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팽창 정책을 추진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의 시대를 기점으로 중국은 단순한 중원 국가를 넘어 광대한 영토와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제국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위 초기의 한무제는 강한 야심과 결단력을 지닌 젊은 군주였다. 그는 이전 황제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유지해온 대외 정책을 과감히 뒤집고 적극적인 정복과 확장을 선택했다. 북방에서는 흉노 세력을 압박하며 고비 사막 일대까지 세력을 넓혔고 이는 한나라의 북방 안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쪽으로는 한반도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한 제국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남쪽에서는 백월 지역으로 진출하여 오늘날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 일대까지 통제권을 확장했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한나라의 군사, 외교적 영향력을 뻗어나갔다. 이러한 서방 진출은 단순한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훗날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서교역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무제 시대는 중국이 처음으로 유라시아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무제의 통치는 정복과 전쟁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는 국가 운영의 이념적 중심을 재정립한 황제이기도 했다. 한무제는 유교를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고 이를 정치와 행정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사상 선택이 아니라 황제 권력과 관료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후 유교는 중국 정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아 2000년 이상 지속되는 통치 이념으로 굳어지게 된다. 하지만 장기 집권의 후반부로 갈수록 한무제의 통치는 점차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끊임없는 전쟁과 대규모 군사 원정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민생 역시 점차 피로해졌다. 특히 말년의 한무제는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에 빠져 도사와 방술가를 신뢰하며 막대한 재정을 소모했다. 이는 한때 냉철했던 군주가 점차 미신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황태자였던 장남을 의심과 음모 속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이었다.
간신의 말에 속아 자신의 후계자를 제거한 이 사건은 한무제 개인에게도 한나라 왕조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며 참회 조서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한무제는 위대한 정복자이자 제국 설계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와 비극을 함께 지닌 황제였다. 그의 통치는 중국의 영토와 사상 그리고 국제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무제는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복합적인 황제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 한광무제 유수 혼란에서 부흥으로 한광무제 유수는 몰락한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재건의 황제로 평가된다. 그는 동안 후한을 세운 개국 황제로 전란과 기근, 정치적 혼돈이 극심했던 시대를 끝내고 중국 역사에 다시 한번 안정과 질서를 가져온 인물이다. 화려한 정복이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무너진 국가를 차분하게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그의 통치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남겼다. 유수가 등장하던 당시의 중국은 왕망이 세운 신왕조의 실패로 인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상적인 개혁을 내세웠던 왕망의 정치는 현실과 괴리되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반란과 군벌의 난립이 이어졌다. 유수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농민군 봉기에 참여하며 정치 무대에 등장했고 뛰어난 전략 감각과 신중한 판단력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의 강점은 무모한 승부를 피하고 승산이 확실한 싸움만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지도력에 있었다. 유수는 단기간에 모든 적을 제압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기반을 다져가며 경쟁 세력을 흡수하거나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필요한 학살을 피했고 패배한 세력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태도는 전란에 지친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그는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동안 왕조를 열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즉위 이후에 드러난다. 한광무제는 무너진 행정체계를 복구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웠다. 세금과 부역을 조정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고 농업 생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했다. 정치 운영에 있어서도 그는 절제된 권력 행사를 중시했다. 공신을 함부로 숙청하지 않았고 신하들의 직언을 허용하며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조성했다. 이는 황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통치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결과 동안 초기에는 비교적 오랜 기간 평화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한광무제의 통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대가 남긴 가치는 매우 분명하다. 혼란 이후의 회복은 정복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그는 몸소 증명했다.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며 왕조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그것이 바로 한광무제가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다. 그는 난세의 영웅이라기보다 난세를 끝낸 통치자였다. 한광무제 유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되살린 황제였으며 그의 이름은 부흥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국 제국사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1. 진시황 최초의 황제, 최초의 제국.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서 단순한 한 명의 군주를 넘어 황제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 이전까지 중국의 통치자는 왕이라 불렸지만 진시황은 스스로를 천하의 유일한 지배자라 선언하며 새로운 칭호인 황제를 사용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 정치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그가 등장하기 전에 중국은 수많은 제후국이 각축을 벌이던 전국시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전쟁은 일상이었고 법과 제도, 문자와 화폐까지 지역마다 달랐다. 진시황은 이러한 분열 상태를 무력으로 종식시키며 6나라를 차례로 정복했고 마침내 천하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했다. 이로써 중국이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실체를 갖춘 정치 공동체로 탄생하게 된다. 통일 이후 진시황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권력의 집중과 표준화였다. 그는 지방 제후에게 권한을 나누어주는 대신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법률과 행정제도를 통일하고 도량형과 화폐, 문자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정비했다. 이러한 개혁은 백성들에겐 큰 부담이었지만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후 수천 년 동안 중국 왕조들이 반복적으로 따르게 되는 통치 모델 역시 이때 완성되었다. 진시황의 이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징이 바로 만리장성이다.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여러 성벽을 연결하고 확장한 이 거대한 방어선은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제국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수많은 백성이 강제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이 컸다는 점에서 만리장성은 그의 잔혹한 통치를 대표하는 유산이기도 하다. 실제로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강력한 법치와 엄격한 통제는 사회 전반에 공포를 안겼고 사상 통제를 위해 군서갱유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그의 통치는 질서를 만들어냈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컸다. 이러한 억압은 결국 진나라가 단기간에 붕괴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을 단순한 폭군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는 중국 고대 국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인물이었고 이후 모든 왕조가 계승하거나 수정하며 따라야 했던 제국의 틀을 완성했다. 중앙집권, 법치, 영토, 국가라는 개념은 그의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의 체계로 정착했다. 진시황은 잔혹했지만 혁명적이었고 단명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남긴 황제였다. 그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중국 역사 속에서 2000년 넘게 살아남았다. 바로 그 점에서 진시황은 최초의 황제이자 최초의 제국을 완성한 통치자로 기억된다.